독박이 지저분하다. 도배까지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 구치소 수감 3주째 접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특혜 논란이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예. 보니까 뭐 도배하고 이제 당직시 출신 뭐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다는데 실제 도배를 보도에 따르면 요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도된 내용하고 그 서울 구치소에서 내놓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보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요구를 해서 도배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서울 구치소 측에서는 요구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이 독방이 2013년부터 그 도배가 그러니까 2013년에 도배하고 그동안에 도배가 안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도배하는 게 적당하다 해서 도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를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여론이 받아들이는 감정에는 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저는 도배보다도 그 이틀 동안에 당직실에 머문 것이 이게 특혜냐 배려냐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이냐 뭐 이런 거가 이제 판단이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경호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들하고 분리돼야 되는, 그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리해서 수용할 만한 독거실이 있었느냐, 이 당시에. 그럼 독거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뭐 궁여지책으로 당직실 밖에 없었다라고 그러면 굳이 특혜 논란까지 나올 거는 없다고 보이고, 그리고 도배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하면은 도배를 하면 한 이틀 정도는 그 풀냄새가 좀 심하잖아요. 뭐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좀 봐준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저런 그 조치까지 했겠느냐, 구치소 일반인이었다면. 뭐 그런 의심은 좀 듭니다. 실제로 백 변호사님, 일반 수용자였더라면 다른 홍거실에 잠시 있었거나 독거실에 있기 마련일 텐데 이렇게 사무실에서 지낸 걸 보면 특혜다, 이런 눈초리가 있긴 해요. 사실 특혜죠. 이걸 특혜라고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 독거실에 수용을 했다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정비를 해야 되면 일단 홍거실에 잠시 머물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독거실로 오거나,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어쨌건 전직 대통령이니까 어느 정도 예우를 갖춰서 다른 방에 잠시 있다가 뭐 다시 옮기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당직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이틀 동안 묵게 했다라는 건, 여기는 구치소 수감되는 거지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가서 도배하니까 뭐 어디 잠시 머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는 일단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서 이제 구속이 되고, 구속이 돼 있으면 당연히 구치소 안에서 수용시설에서 당연히 기거하는 게 맞는 거지, 안에 내부를 정비를 한다고 수감시설이 아니라 지금 어찌 보면 구치소 내 직원이 머물러야 되는, 다른 당직실이 아니라 이게 다른 교도소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수감을 해야 되는데 저쪽 이제 당직실로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다면 정말 큰일이고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제기돼야 될 부분인데, 구치소 얘기처럼 그냥 구치소에 자발적으로 내부를 좀 정비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박 전 대통령이 당직실에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특혜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근데 구치소 측은 자체 판단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체 판단인지 요구인지. 근데 저는 좀 들리는 게, 이전에 왜 보도에 그게 있었잖아요. 독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멈칫하고 있어서 교도관이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안내를 했다. 그래 그제야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서울 구치소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 적응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또 반박 설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이 도배 얘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걸 요구할 그런 성정은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2013년이면 한 4년 정도 됐는데 뭐 이렇게 큰 독방을 그동안에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비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다시 4년이나 지난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그 안에 뭐 좀 그 수용자가 있었겠지만, 여하튼 뭐 구치소 입장에서는 좀 개쩍은 면도 있었겠죠.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뭐 도배는 저는 배려 차원인 것 같은데, 다만 당직실이었어야 하느냐, 꼭 그 다른 현실적인 대안은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백 변호사님, 부득이 사무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아니, 법적으로 문제 되죠. 원칙적으로는 교정시설에 독방에 있다가 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홍거실로 이 해결될 때까지 옮겼다가 다시 독방으로 오는 겁니다. 예.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지 당직실에 재울 수 있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서울구치소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해명이 될 수 없는 부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경우에는 뭐 당직실에 잠시 기거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당직실에는 직원들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구치소 측에서 전직 대통령이 오는데 이 3.6평 독방은 원래 미 여군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그 소파 협정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게 좀 큰 독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용한 사람이 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런 방식을 택해서 당직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이틀 동안 잘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는 그건 서울구치소가 판단을 매우 잘못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한번 저희 첫 번째 주제를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틀간 취침토록 한 사실은 있는 건 맞고 박 전 대통령이 도배를 요구한 적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자체 판단으로 도배까지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서울구치소의 해명까지 쭉 종합해 봤을 때.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른 곳마다 깨끗한 환경을 고집했다는 증언은 사실 지금까지 여럿 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고 했던 적이 2번이 있어요. 군대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높으신 분들이 오면은 되게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해요. 사실 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화장실 공사 얘기가 나왔었어요. VIP룸은 접견용이라서 이렇게 쓰는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항상 청소도 하고 하지만 쓰지를 않아서 되게 깨끗한 상태거든요. 멀쩡한 VIP룸 화장실인데 저거를 왜 공사를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예, 사실 뭐 대통령 신분으로 있을 때 어디를 갈 때 뭐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원했다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구치소 내는 좀 사정이 다르잖아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전용 변기라든가 이 화장대를 가지고 다니다 거울을 가지고 다녔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또 뭐 영국에서는 그런 사실들이 그렇게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결벽증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뭐 해외를 나간다든가 이럴 경우 국가 원수로서 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특히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변기라든가 이런 것이 뭐 그냥 멀쩡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여성으로서는 좀 뭔가 찜찜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침대라든가 좀 저희들도 어디 다른 데 가서 자면 침대가 안 맞으면 좀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으로서 정상회담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기 때문에 심기관리 또 어떤 기분,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뭐 그것 정도는 양해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뭐 당직실에서 서울구치소 취침했다니까 뭐 본인이 요구를 했던 아니면은 뭐 그쪽 구치소에서 그런 도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때의 경우와 지금은 온 국민이 분노하는 국정농단의 사건으로 인해서 탄핵을 받아서 구속된 어떻게 보면 죄인이자 피의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구치소 측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좀 뭐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뭔가 좀 찜찜하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구치소 쪽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게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부적절하다. 한번 서울구치소 해명을 다시 종합해 볼게요. 사실관계는 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뉴스급 처음 출연하신 허성무 소장님 저거.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우리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특혜는 아니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뭐 저거는 뭐 서울구치소가 하는 그냥 변명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야말로 변명이죠. 지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수감시설에 독방에 수용자를 수용한다는 게 원칙이고 독방 수용이 안 될 경우에 홍급방에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저 독방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러면은 다른 독방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독방에 수용해야 되는데 그 독방에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다른 독방에 있는 사람을 내어서 다른 홍급방으로 보내고 그 독방에 수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치소 내에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방이 꽉 차 있어가지고
독방을 줘야 될 사람에게 독방을 줄 수 없을 경우에 기존에 독방에 있던 사람을 뽑아내서 홍급방으로 보내고 그 독방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징벌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방이 하나 있는데 그 독방 하나에 뭐 5명, 10명을 넣어서 벌을 먹게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그 징벌 받는 사람들 다 풀어내고 또 독방 수용하기도 하고 반드시 수용시설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하면은. 그런데 수용시설이 아닌 사무실 또는 뭐 아까 어디라 그랬죠? 그런 것은 수용시설이 아니잖아요. 당직실이요? 예, 당직실. 그건 특혜죠. 명백한 특혜입니다. 근데 지금 온갖 변명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구치소 측은 뭐 법무부로부터 뭐 요청을 받았을 겁니다. 정중하게 잘 모시라.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구치소가 자체적으로 혼자 판단한 게 아니라 다 윗선에서 구치소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구치소는 법무부 교정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교정국은 법무부 장관인데 지금 장관은 없고 권한대행이 과거의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특혜의 의혹의 뿌리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의심을 국민들은 하게 되는 거죠. 예. 백 변호사님,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던 게 교도관 개인이 결정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선 정도에서 결정하고 지시를 내렸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서울구치소장 선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구치소를 총괄하는 게 이제 법무부 교정국인데 교정국에서 이걸 미리 판단해서 지시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사실 확인이 좀 더 명확하게 된 다음에 이제 어느 선에서 결정된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속된 사람들, 구속된 피의자들 변론도 여러 번 해봤으니까 제가 이제 구치소 가서 접견도 많이 하잖아요. 방 도배 때문에 다른 방에 잤다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은 아주 특수한 방이에요. 3.6평은. 그래서 수감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 임시거처로 쓰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쪽, 그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독방에 수용됐던 곳에도 빈 곳이 있다면 아무리 좀 좁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라도 이틀 정도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도배를 완료한 다음에 일로 옮겼으면 사실 그 부분도 특혜가 나올 수 있어요. 도배와 관련해서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아예 이제 무슨 수용시설이 아닌 예를 들어서 당직실 같은 데서 박 전 대통령이 기거했다면 물론 서울시소 입장도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피의자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기들이 그곳이 가장 확실하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해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특혜 논란을 피해 나가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구치소의 해명이 오히려 좀 더 논란을 키우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일부 재벌이나 정치인들의 수감 때는 과거에도 특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전직 교도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 별거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오는 건데 상차관이라든가 뭐 기업 총수라든가 아니면 사회 모르사범 수사건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 독방을 줍니다. 그래서 같이 그 여러 명 있는 데가 방에다가 수용을 시켰을 때 그 이해를 당할 수도 있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재소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당안에 무조건 상물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물이 상당히 귀한 거예요. 순수가 부족하니까. 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도 많이 야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우선 위장병이 있는 거는 다 알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복용하는 약이 아니라 주사약으로 계속 이제 치료를 받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식사 양도 얼마 안 된다 그러고 뭐 이전에 인생 이력을 봐서는 좀 뭐 저런 지병을 갖고 있는 것이 어쩌면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식사도 식사지만은 이제 지금 조사가 좀 고강도로 됐잖아요. 방문 조사가 4차까지인가 이루어졌었죠. 예. 근데 이 조사라는 게 물어보고 이런 대화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집중력과 이런 체력이 소진되냐면 아마 대입 시험을 14시간 동안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을 한 상태에서 자기가 진술한 내용, 앞서 검사가 물은 내용, 앞서 내가 했던 진술 내용 이런 것들이 계속 집중력 있게 듣고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석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도 한 10시간 넘게 조사받고 나오면은 지쳐서 밥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안이 다 마를 정도로 이게 체력을 요구하는 게 피신 받을 때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밥도 그렇지만 아마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고강도 조사
그 조사에서 오는 체력 소진도 분명히 클 거다. 분명히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 스트레스도 대단하겠지만 저는 뭐 검찰 조사에 따른 체력 소진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옥중 조사는 이제 4번이 아니라 5번이었어요. 그러니까 5번 옥중 조사. 알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그러니까 뭐 아까는 뭐 더 윗선에서 이 뭐 이런 박 전 대통령 특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일단 의혹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런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면서 구치소에서 그러면 좀 더 배려는 어느 정도 뭐 특혜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배려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또 저런 일이 건강과 엮이면서 발생하지는 않았을까요? 예, 건강 관련해서는 구치소 내에 의무 과정이 있습니다. 의무 과정이 있고 또 필요한 주사나 약제를 언제든지 의무실에서 제공하고 그렇게 관리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면은 이건 이제 사실관계하고 다르고요.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구치소 내의 의무 과정도 각별히 보살피고 있을 겁니다. 건강 부분은. 예. 다만 이제 뭐 정신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조사 과정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경우에 운동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때는 잡범들하고 접촉이 안 되게 다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혼자 나가서 그 운동장을 쓰면서 산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정신 상태가 워낙 힘들고 그러니까 엄두를 안 내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운동을 나가고 운동을 겸한 산책을 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절대 특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정치범이라든지 독방수용범은 운동을 따로 시켜주는 게 교도소 내의 규칙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특혜 논란이 아니죠. 지금 건강 악화설까지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측근들은 박 전 대통령이 여성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60이 넘은 전직 대통령을 오랏줄에 묶어 산발하고 화장도 안 한 모습을 TV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위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으로 사생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모습 보셨는데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얘기를 좀 해보자면 현재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 이외에 추가 선임이 안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앞으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 2명을 제외한 7명의 변호사를 해임했죠.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매일 구치소에 접견을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사하는 날은 다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일하죠? 일은 최명성 변호사 혼자 다 해야 돼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접견은 안 해서 구치소 들어가는 그렇죠. 건 유영하 접견은 변호사가 접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옥중 조사 받을 때 참여도 유영하 변호사가 하니까 외부에서 일은 전부 최명성 변호사 혼자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수사 기록이 10만 쪽이 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이걸 변호사 한 명이 감당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최명성 변호사가 얼마 전에 그 탄핵 심판 과정에 참여했던 이중환 변호사 등과 함께 법인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랬죠. 이 안에서 이 서류 작업이나 기타 이제 이런 법정에서의 싸움에 관련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아직 제가 알기로 선임계가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추가로 다른 변호사들이. 그러면 이게 해임 이후에 지금 수사 과정하고 법정에서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거든요. 다르다는 의미는 이제는 하나하나 서면으로 다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가 추가 선임이 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최명성 변호사 혼자 하는 게.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이렇게 해임되고 박 전 대통령과 접촉도 못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모든 실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명망 있는 변호사들이 지금 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뭔가 이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새로운 변호사가 추가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이제 검찰 단계잖아요. 기소 전이라서 지금 선임계를 안 내고 이렇게 그 검찰 단계가 따로 있고 기소 후에 재판 단계가 따로 있어서 보통 검찰 단계에서 내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는 그 법원 단계에서 새롭게 또 선임계를 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변호에 적합한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소 단계에서 지금은 뭐 크게 변호인이 할 거는 없는 거예요. 참여하고 유리한 기록들 모아서 증거들 모아서 제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크게 지금 차질은 없을 텐데 문제는 그 법원으로 기소 후에 법원으로 갔을 때 과연 기록을 그 많은 수사 기록들을 다 검토를 그렇죠. 하면서 정리를 해내려면 저 인원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아마 그때는 도와줄 변호사들이 그때는 새롭게
그 변호하는 변호인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 구치소 내 특혜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최순실 씨는 이 고영태 씨 체포 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고영태 씨에 대한 최순실 씨의 감정부터 들어보실까요? 애완동물 키우는 문제로 사이가 나빠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밖에서 뭐를 꾸미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블루키도 저기를 하면서 더 이상 저걸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끊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일이 터진 겁니다. 블루키도 다 정리하고 다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반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갖고 다니면서 뭐 틀면서 계속 협박을 했고 차은택 씨한테도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고영태 씨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졌던 이 최순실 씨가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취재 결과 이제 그제부터 있었던 이 고영태 체포에 대해서 글쎄 저 단어를 최순실 씨가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과응보란 얘기죠. 그렇죠. 어쨌든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한풀이 발언이 아닌가 보여지고 본인으로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고영태 씨의 그런 그 고발이랄까 그런 것들이 순수성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녹취 파일이라든가 녹취록 내용을 이렇게 알려진 것으로 보면은 고영태 씨가 뭐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꼭 고발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만 최순실 씨한테 당했던 그런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한 어떤 모멸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고발의 원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한 건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런 문제와 그러니까 고발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 아니 그것과는 말하자면 최순실 씨 그 고발의 순수성 여부와 고발 내용이 허위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의 진실성이라든가 그 국정농단의 그러한 증거와 증인들은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잘못을 인정해야지. 예를 들면 고영태 씨 너 그래 나한테 해코지 하더니 이제 너도 잘 돼서 나도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둘이 아주 서로 한풀이씩 뭐랄까요 폭로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참 가관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박 변호사님 최순실 씨가 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과 만나서 재판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두 사람 지금 공모관계 의심받고 있는데 변호인 접촉이 가능한 건가요? 변호인들끼리 접촉하는 건 막을 방법 없습니다. 변호사들끼리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공범 분리 수용 원칙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 뭐 남부구치소 좁아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구치소도 좀 갈라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변호사들끼리 만나서 관련된 대응을 논의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최순실 씨 입장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 측 입장도 그렇고 둘 간의 공범관계로 기소돼 있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호사들끼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하나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영태가 체포됐으니까 과거 프레임 기억하시나요? 고영태가 국정농단의 주범? 뭐 기억하시죠? 지금 그쪽으로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기억 못할 리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 고영태 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특수본 2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고영태 씨의 혐의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금 이제 체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사기죄, 그다음에 불법 경마장 경마장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데 본인도 개입한 혐의, 그리고 하나가 인천 세관장 그 관련해서 최순실한테 얘기해주고 돈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사적 이익 추구한 네, 그게 계좌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최순실의 혐의와 거의 무관하게 지금 지금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지금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드네요. 예. 이게 지금 고영태 체포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이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하고 뭐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불법이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란 최순실 씨가 공범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공범의 경우에는 방어권을 위해서 변호사끼리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선은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어떤 뭐 위증을 뭐 교사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불법이지만 둘이서 같이 법리적인 그 양측의 변호인단이 만나서 뭐 법리적인 거라든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거를 뭐 논의한다든가 그런 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말을 뭐 최순실 씨가 들을 일은 없으니까 최순실 씨의 말을 한번 다시 볼게요.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가, 그러니까 뭐 변호인 얘기도 좀 해주셨지만, 뭐, 인과응보라는 얘기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라도 뵙고 싶었지만 면목이 없이 용기가 안 났다. 이제 조금씩 본인 감정을 또 드러내는 것 같고, 성문 소장님. 이거는
특히 고영태 씨 체포가 본인에게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뭐 저 정도 상에 떨어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영태의 뭐 이런 범죄 사실이나 고영태의 문제점을 통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거나 또 자신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저 범죄 행위가 실제 범죄 행위가 아니었고 고영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짜여진 것이다, 뭐 씌워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강변하고 싶은 내용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이야기처럼 구치소에서라도 뵙고 싶었는데 별 면목이 없어 못 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지금 구치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데 행동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지금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구치소 안에서. 저렇게 말이 조금 이제 본인이 기분이 좋아진 걸 보니까 구치소에서 적응이 다 됐다. 지금은 이제 이감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처음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상황 정도의 구치소 내부의 그 환경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끼리는 법적으로 뭐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은 그 전에도 변호사들끼리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냐 다 그렇게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이라서 저 이야기는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요. 예, 최순실 씨가 이제 고영태 씨 체포로 뭔가 기분의 변환점을 맞은 건 분명해 보이는데 최순실 씨의 변호 방식도 말이죠.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이런 천편일률 답변에서 요즘 좀 변했다고 합니다. 과거 최순실 씨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실까요? 그날 증인 고영태와 통화한 적이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도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뭐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더블로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술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진술 거부하신 건가요? 네. 예. 대한민국이나 어디서 제가 살 수 있을 지경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 목숨이나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해서. 네, 백 변호사님 최순실 씨의 재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다고 하던데 우스갯소리로 변호 실력이 변호인보다 낫다, 뭐 변론 실력이 변호인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최순실 씨가 재판을 한 3군데 정도에서 받고 있는데 3군데 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주일 내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그 뇌물에서도 받고 직권남용 강요도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혐의로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실 최순실 씨가 좀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어요, 법정에서. 근데 점점 변화를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직접 질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최초에 직접 질문할 때는 저희들이 저거는 좀 너무 제가 보기에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오히려 본인이 더 불리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도 하고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박 전 대통령도 구속돼 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방법이 사라졌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본인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제일 기억나더라고요. 예.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국민들을 좀 분노하게 했던 거였는데 최경희 총장과 남궁곤 처장이 지금 2대 그 학사 비리와 관련된 재판을 받는 데서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대만 그랬느냐. 연대도 그랬고 고대도 그랬다. 이게 우스갯소리라면 내가 음주운전했는데 저 사람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왜 안 잡아요라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양형 단계에서 약간이라도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은 그래도 생각을 하고 얘기한다는 느낌이라고 될까 이 사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몰라,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부인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태도를 변화해서 본인의 형량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아직 뭐 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렇죠. 정치권의 사면이 논의될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 혹여라도 사면이 된다고 하면 최순실 씨도 사면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살 길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수희 변호사님 네. 아무리 뭐 이 고영태 씨 체포가 지금 국정농단 최순실 씨와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영태 씨 체포가 제대로 낙인 찍히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저렇게 저희 뭐 얘기했던 것처럼 단독 보도처럼 더 자신감을 갖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영태 씨가 뭐 그 순백의 사람으로 이전까지 우리한테 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예. 그거는 저는 뭐 크게 여론 환기가 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중요한 거는 고영태 씨가 이제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에 대해 뭐 민낯을 까발린다고 했는데 어떤 민낯인지 모르지만 그게 인격이라는 인신에 대한 공격이 됐을 때는 뭐 고영태 씨가 그동안 그래도 참아줬던 어떤 거에 대해서 또 뭐 새로운 사실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 금고 숨겨놓은 새로운 사무실도 지금 뭐 고영태 씨가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 과연 저는 최순실 씨가 고영태와의 관계에 있어서 갑인 관계이겠느냐 이 게이트 터진 후에 저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이고요. 약간 좀 그 떠버리시게 말 아니냐, 민낯이 까발리겠다라는 얘기는 좀 저는 그 수준에서 받아들입니다. 검찰이 이제야 똑바로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최순실의 말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